사회 문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인층이 주로 소득이 빈곤한 가난한 노인이 많다라는 입장에서 노령연금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이런 어떤 부분에 정부가 정책을 집중해 왔는데요. 노인 중에서 주거가 빈곤한 사람, 그러니까 쪽방에 살거나 고시원에 살거나 자기 집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을 느끼는 비율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2명 중에 1명은 주거 빈곤 노령 인구 중에 우울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푼 돈으로 예를 들어서 정부로서 그 돈이 큰 돈이 있겠죠. 하지만 노인에게는 이 돈 좀 지원해주면서 노인 복지를 갖다가 해결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노인들의 주거 문제, 즉 가난한 노인들의 주거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하면 한때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몸을 바치고 가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노인들이 말년에 비참함을 갖다가 이기지 못하고 죽는 그런 어떤 부분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보면 일본을 보더라도요, 가난한 노인들을 위해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양로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공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특히 유럽의 스캔디나비아 있는 나라들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계단이나 방에 들어가는 입구에까지 손잡이를 배치해서 노인들의 보행을 돕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했는데요. 우리는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앞으로 노령 인구가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굉장히 많을 건데, 그 노령 인구들이 중에 주거가 빈곤한 사람에 대해서 공적으로 수용해서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들에게 노령연금으로 20만원씩 주고 기초생활수급 주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년 후견제, 즉 성인인데요,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치매가 걸리거나 뇌경색이 오거나 반신불수가 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도 이제는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이 재산 관리나 이런 걸 하겠죠. 근데 이제 성년 후견제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다 나이가 많고 이제 상속이나 유언 이런 부분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년 중에서 이런 자기의 직접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성년 후견제도가 도입됐는데, 이 자녀들이 말입니다, 이 부친의 성년 후견제를 악용해가지고 재산을 노리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올해만 해도 지금 9월까지 4,880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이거는 뭔가 이제 성년 후견인을 지정을 하면 법정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만큼 법원의 관리를 받아야 될 만큼 내부 다툼이 많다는 겁니다. 다 재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누가 차지할까봐 성년 후견인 제도를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원이 자녀 중에서 누가 후견인이 적합한지 살피고 자녀들 간에 재산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등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지출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폐지를 하고, 옛날에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 이런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중풍 이래 누워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후견인 지정했는데, 이걸 폐지를 하고 이제 아예 성년 후견인 제도를 2013년부터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온갖 가족 간의 추악한 재산 다툼으로 변질이 되고 있다는 것. 부모의 노후의 재산이나 이런 어떤 부분을 법정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요즘은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즉 은행의 이자가 거의 없다, 제로금리에 다가가는 이런 시대에도 저축이 늘고 있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세계가 장기 경제 불황에 빠져들고 노후가 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어떤 상류층 외에는 노후가 다 불안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은행의 이자를 거의 주지 않는 시대에도 가계저축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계저축만 느는 게 아니라 초저금리니까 또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살라고 빚을 또 저금리니까 빚내갖고 집 사자, 이렇게 해서 또 빚도 늘고 있고요. 또 자영업자들은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 자영업을 하려고 또. 그래서 초저금리 시대에 빚도 늘고 저축도 늘고 특히 가계저축은 더 느는 이런 현상들이 정말 좀 비정상적인 경제 상태로 우리 사회가 접어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요 웬만큼 사는 과정에서는 금고를 사는 게 유행이랍니다. 이제 금고도 과거에 뭐 한 4, 50만원, 3, 40만원 했는데 요즘 금고는 뭐 패션까지 입혀가 거의 가구처럼 해가 몇백만원씩 한다는데요. 이 금고가 집에 하나 있어야 좀 산다라고 대접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 상류층들이 금고 몇 개 있냐, 얼마만큼 큰 거 있냐. 그래서 보통 좀 작은 금고 요만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보면 500만원짜리 100장이 뭐 210개가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진짜 그만큼 들어갈지 모르겠는데요. 500만원짜리 100장이면 그 5만원권 100장 5만원권 100장이면 500만원 아닙니까? 500만원이 210개면 돈이 얼마나 되는지 뭐 5만원짜리가 10개면 5천만원 100개면 5억입니까? 그러니까 현금으로 한 12억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좌우간 또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 안 넣고 괜히 은행에 넣으면 세무당국에 잡히고 또 넣고 빼고도 부자연스럽고 자식한테 주기도 불편하니까 이제 아예 금고를 사갖고 현금을 저장해 놓는 시대. 그래서 5만원짜리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는 20%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청년층들, 뭐 대학생들, 그 다음에 취업준비생들은요 저축을 배우기 전에 빚을 꼬박꼬박 저축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자금 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집에 부모들이 어려우니까 자녀들 중에 뭐 학자금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받아 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취업도 하기 전에 이 학자금 대출이 얼마나 느는가 하면 올해 학자금 대출 규모가 7조 원이 넘었고요. 올해 상반기에 102만 명, 즉 정확하게 3년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2012년에는 56만 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자금 연체도요. 2013년에 42억 넘었답니다. 작년에는 84억이 넘었고요. 올해는 학자금 대출 체납액이 100억이 넘을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학자금만 대출하는 게 아니라 이 청년들이요. 집에서 집도 부모도 어려우니까 뭐 학자금만 갖고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활비 대출도 받는답니다. 그래서 대학원 대학생들이 지금 금융기관에서 받은 생활비 대출이 1조 839억. 그래서 이것도 2003년 2년 전보다 지금 2년 만에 23.8%가 증가했답니다. 자, 취업이 늦어지면서 취업이 잘 되면 그래도 이런 걸 좀 줄여가고 또 뭐 생활비 대출도 안 생기고 취업이 늦어지면서 학교를 오래 다니고 적을 내놓고 계속 오래 다니지 않습니까? 요즘 학교 적을 넣어놔도요. 대학들이 100% 받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몇십 프로까지 등록금을 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자기 학교 졸업생들 중에 취업 안 된 사람은 마지막 학기를 안 다니고 뭐 이렇게 그냥 두면 됐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도 등록비도 좀 내야 됩니다. 그런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한국장학재단에 보면 학자금 대출 연체로 파산해가지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청년들이 5,000명이에요. 3년간에. 그리고 또 취업을 해도요. 이제 취업한 돈 중에 받는 월급 중에 학자금 대출이 2천만 원에 이자까지 하면 한 3천만 원 됩니다. 그것도 갚아야 됩니다. 그건 뒷골이만하게 받죠. 얼마 전에 뭐 경총이 4년제 대졸자 초임이 뭐 291만 원이었는데 그건 꿈 같은 이야기고 대부분은 100만 원대 뭐 200만 원 초반 받습니다. 자, 이래갖고 또 한 5년 6년 안 쓰고 모아봤자 이제 결혼하려면 또 집 대출이나 전세 대출, 월세 대출, 반월세, 반전세 대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빚만 계속 쌓여갑니다. 그래 죽어야 빚이 끝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자기들이 쌓고 있는 빚을 갚을 능력이 있겠는가 상당히 걱정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학자금 대출 독촉에 시달리던 취업준비생이 강도질을 하다가 붙잡힌 경우도 있다. 그러다가 이 은행에서는
청년들 돈 안 빌려주죠. 직장 없고 뭐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이 있는 청년들한테 누가 돈 빌려줍니까? 이러니까 저축은행, 대부, 여신, 뭐 전문사, 카드, 캐피탈 이런 데다가 빚을 져가지고 20대 10명 중에서 4명 가까이가 고리 대출을 받았다.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20대 신용 대출 중에서 저축은행, 대부업, 여신, 전문회사 등 제2금융권 비중이 37%. 이런 데 손댄다는 거는 이제 갈 때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빚 있는 20대 중에 10명 중에서 4명이 고리 대출 받고 있다. 그런데 반대로 40대, 60대는 제도권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80%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일본 영화 하차처럼 빚에 시달려서 결국 사라져버리는 죽은 것처럼 위장되는 그런 젊은이의 이야기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요즘요 현금이 신용카드를 많이 쓰니까 현금 사용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요즘 무슨 뭐 텔레비 선전하죠. 니나노 회사면서 무슨 페이 해가지고 이제 뭐 재벌들 회사도 다 페이에 달라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점점 쓰이는 일이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도 뭐 그렇습니다. 지갑에 돈 내놔도 뭐 일주일 지나도 현금은 별로 크게 변동이 없는데 카드 사용은 늘어나죠. 그런데 또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10원짜리 하나 만드는데 동전,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2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10원짜리 동전에 담겨있는 실제 가치는 20원인데 우리는 거의 10원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원가의 절반밖에 안 되는 명목상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원짜리를 녹여가지고 뭐 구리로 파는 사람이 돈을 더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녹여 팔다가 잡힌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돈이 한마디로 돈 가치를 못하는 세상으로 전자화폐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 전자화폐가 지배하는 세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자, 돈이 있을 때는 내 돈이 얼마라는 걸 보고 쓰기 때문에 신중하게 쓸 겁니다. 아껴 쓸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중에 뭐 얼마 청구가 되든 눈에 보이지 않는 돈, 신용카드는 쓰기가 쉽습니다. 뭐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종말의 시대가 인간이 더 행복해질 것인가? 저는 좀 우울합니다.